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중간 배당을 해보겠습니다. 중간 배당부터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간 배당은 이제 이익 배당 중에서 1년의 회계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 그 주식회사가요. 그 전년도에 남은 어떤 그런 이익이 있으면 이걸 중간에 한 번 더 배당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약간 특징도 있고 최근에 팔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간 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죠. 만약 6개월을 정한 회사는 안 돼요. 영업 연도 중에 1회에 한해서 딱 한 번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중간 배당은 1년에 여러 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배당을 할 때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여기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사회 결의가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일정한 날을 정한 다음에 그날의 주주에 대해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1항 462조 3의 1항을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조건을 좀 갖춰져야 돼요. 뭐냐면 이 중간 배당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2020년이라 합시다. 이게 만약에 2021년이에요. 그랬을 때 2020년도 회계연도 그죠? 마지막 회계 결산할 때 이익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이익이 남아 있으면 요걸 가지고 2021년 회계연도 그죠? 2000년도 그죠? 2000년도 요 사이 그죠? 요 사이에 회계연도에서 요걸 좀 나눠 갖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눠 갔는데도 그냥 나눠 가지면 안 되고요. 21년도 마지막 그때 그죠? 이때에 이익이 예상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회사가 올해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중간에 배당을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그 전 회계연도에 이익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 회계연도, 그죠? 나눠준 회계연도에 이익이 예상돼야 돼요. 그때 중간에 우리 한번 이익을 좀 나눠 갖자. 이게 바로 중간 배당이에요. 이해됐죠? 그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 대조 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고 남는 게 있다는 거죠. 빼고 나면 남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익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법조문에 이익이 존재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일정한 금액은 그 밑에로 궁금하시면 이 자본금액이라든지 직전 결산에 적립된 자본준비금이라든지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빼는 거예요. 알겠죠? 빼고 나면 순수한 이익이 남겠죠. 그죠? 그 이익이 존재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을 한번 가볼까요? 사망도 뭐예요? 아까 이 항에서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사망에는 어때요? 이익이 발생이 예상돼. 알겠죠? 마찬가지로 당해 결산기에 대차, 대조, 표상, 순자산액의 이익 배당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중간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이 예상되지 않으면 중간 배당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이러한 예상들, 연말에 이익이 날 것이라는 예상, 그다음에 중간 배당을 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사가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죠. 연말에 가봤더니 회사가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누군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 판단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한 이사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간 배당을 했던 이사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죠? 책임을 집니다. 책임질 때. 근데 이사가 사실은 뭐 신도 아니고 막판에 손해가 날 것을 또 예상을 못 할 수 있죠. 그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또 업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 손해를 다
책임 물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단서를 두게 된 거예요. 단서를 이사가 이익 배당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돼야 돼. 열심히 판단했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이 나왔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간배당 관련해서 최근에 또 판례가 좀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판례냐면 중간배당인데 중간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두 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배당을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그건 너무 적다. 중간배당을 하기로 하면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너무 적다. 다시 판단하자. 라고 이사회 결의를 다시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알겠죠? 그 내용을 한번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거기 중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 대차 대조표성 이익이 현존하고 당해 결산기의 이익이 예상돼야 된다.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3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22년 판례인데 이렇게 돼 있죠. 법무사나 문제 작년에 기출 한번 됐죠. 기출된 건데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의 결의가 있었어요. 있는 경우에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의 결의를 하면 되느냐? 안 돼요. 안 되죠. 또 같은 영업 연도 중이라도 중간 배당의 지급 청구권 내용을 그럼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수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사회 수정하는 이사회 결의는 허용된다가 틀린 거죠. 그죠?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물 배당은요. 그냥 현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익의 기준도 그러면 이익 배당의 기준이다.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나눠주잖아요. 그죠? 이익 배당 나눠줄 때는 주주 평등 원칙이 적용됩니다.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주주 평등 원칙이죠? 물론 종류 주식은 항상 예외입니다. 종류 주식, 우선주라든지 그죠? 그런 주에 대해서는 다르게 불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 원칙적으로 이익 배당은 어떻게 한다? 주주 평등 원칙이 지켜진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도 여러분 아시죠? 35번 가보시면 대주주에게는 30%를 주고 소수주주에게는 33% 이익 배당을 하기로 주총에 결의를 했다. 이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주주를 하더라도 주식 수혜만큼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근데요, 요 사건에서는 대주주가요, 자기가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소수주주에게 좀 더 줘라. 내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 라고 주주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33% 주더라도 괜찮다고 봤어요. 그래서 주주평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알겠죠?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배당은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우리 이익배당 있죠? 이익배당은 이익이 났을 때 배당금 하는데, 이익배당 지급 시기는 언제 주느냐? 여기도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회사는요, 배당금 지급 기준에 따른 이익배당을 위한 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그죠? 또는 중간 배당을 위한 이사회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익 배당을 하는 결정을 우리가 주주총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회 결의로도 할 수 있네, 그죠? 이사회 결의는 어떤 것이었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데 그 예외적으로 감사, 외부 감사라든지 내부의 감사에 동의가 있게 되면 이 사회가 결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사회도 이익 배당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주주총회나 아니면 또 중간 배당을 위한 이사회 결의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뭐 된다? 돈 줘야 된다. 예, 돈 줘야 된다. 물론 이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하면서 우리 언제 주자라고 따로 정하잖아요. 그럼 그때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익 배당이 결정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
이익 배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 대해서 나에게 이익 배당 결정 났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렇죠? 배당금 지급 청구권 하는데 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 하면 5년간 행사하겠죠? 소멸시효가 5년간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계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466조입니다.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이죠. 그죠? 열람청구권, 이거는 소수 주주권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권은요, 발행주의 총수의 얼마? 3% 이상의 한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회사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한다니까 부당함을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꼭 알아둘 것이 뭐냐면 요 3%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의 정독수 있죠. 이 3%는 이 3%는 처음부터 청구한 때부터 그죠? 열람할 때까지 이 3%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특히 이제 재판상 청구라든지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구할 때 3%가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3% 이하 떨어져 버리면 돼요. 특히 재판상 청구 같은 경우는 원고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비교할 게 있었다 그랬죠? 뭐가 있었어요?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지, 그죠?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였습니까? 1%였잖아요. 그죠? 1% 소수 주주인데 이 1%가 처음에 주 대표 소송 청구할 때 그때 1%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이후에 1% 이하로 그 뭐야 1% 요건이 완화되잖아요. 그죠? 줄어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비교를 할 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거기 3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42페이지에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소수 주주가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내가 왜 봐야 되는지요. 그죠? 왜 봐야 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회계장부와 근거 자료입니다. 알겠죠? 그 외에 다른 것을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건 당연하겠죠? 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39번, 40번이 22년 판례가 나온 건데요. 물론 이 39번 질문은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법무사, 법원직 다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40번은 작년에 법원직에서 출제됐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법무사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39번은 뭐냐면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은요. 이유를 붙인 서면에 행사에 돼야 되는데 그 서면에는 열람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느냐가 문제는데 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행사 목적이 구체적으로만 기재되면 충분하지 그 이유를 붙일 수 있는 그죠?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모색적 증거 수집은요. 이건 뭐냐면 주주가요.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자기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수집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열람 청구는요. 원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 등사 청구는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그렇지만 회사에 대해서 주주는 정보가 너무 없단 말이죠.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보를 알려고 노력했던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모색적 증거라 수집이라고 취급해서 거절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색적 증거의 수집에 해당되는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42번 지문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자회사 관계 있잖아요. 모자회사 관계인데, 자회사 장부도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자회사의 서류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겁니다. 그러면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는데, 요게 모 회사고요. 이게 자회사예요.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가요. 여기 모 회사에 보관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고요. 첫 번째. 또 보관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모 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 회사 자료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자회사의 서류도 회계장부 열람의 대상이 되는데 모 회사의 첫 번째 보관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회사의 내용을 파악할 게 아니에요. 그 자회사의 서류가 모회사의 회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회사 서류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회사 회계장부라도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첫 번째 모회사 회계상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에 실질적으로 필요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고 이 모회사의 회계 서류로서 모회사의 비록 자회사의 서류이지만 모회사의 회계 서류 자격으로서 어때요? 모회사 주주의 회계 장부의 열람 등급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가지고 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요. 다른 것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되고 46번을 가보시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한 주주요. 이자들도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판례는 된다고 봤어요. 왜 그렇죠? 설령 주식 매수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주식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은 어때요? 아직도 청구한 주주라도 주주로 봐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주식의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는 동안은 어때요? 주주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회계장부 열람 등차 청구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47번도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이 3%의 소수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있죠. 이 3%는 처음에 청구할 때 3%이면 되고요. 그 이후에 소송 계속 도중에 만약에 주식 수가 3%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합니다. 알겠죠? 3%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와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주주 대표 소송의 소송 요건인 그죠? 원고 적격인 1%와는 좀 다른 거죠. 그 주주 대표 소송 원고 적격 1%는 중간에 감소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회계장부 열람과 관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면 48번 회계장부 열람 등사는 뭐예요? 회계장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보여달라는 것을 안 보여주니까 법원에 대해서 좀 보여주도록 가처분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 것을 가처분 해버리면 어때요? 보여주라고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게 되면 회계장부를 봐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봐버리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해버려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끝날 경우는 가처분을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판례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명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가처분을 해서 보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유가 없다면 어때요? 회사가 그 열람등을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다른 행위를 통해서 보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 해설을 보면 나와 있죠.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을 청구 피보전 권리를 해서 당해 장부의 열람등을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청구한 자가.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시인 조치로 열람등 청구권의 가처분도 가능하다. 일단 여러분은 가처분도 가능하다는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 검사 467조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검사의 선임 청구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주주가요. 회사의 업무나 감시 감독하는 규정으로 보시면 돼요. 회사가 보니까 업무 집행을 하는데 보니까 회사가 뭔가 부정비리 부정행위가 있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소문도 있고 또는 법령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어요. 야, 의심할 사유도 그죠? 그때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죠. 이럴 때도 3% 이상이 하다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요.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알겠죠?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법원에다가 이거 좀 조사하게 검사인을 선임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때 검사인은요, 선임되면 어때요? 부정행위 있는지 없는지 살핀 다음에 법원에다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법원에 보고하잖아요. 보니까 심각하네. 부정행위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회사의 주인들인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앞쪽에서 검토해봤던 주주총회, 그죠? 임시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는요. 소수 주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법원도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법원인데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거 조항이 바로 467조 3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 감사는 지체 없이 검사인의 보고서를 조사해서 주총에 보고해야 됩니다. 됐죠? 포인트 알아두셔야 된다. 법원에 3% 알아두시고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한다. 보고하는데 법원은 뭘 할 수 있다? 주총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7조의 이익 가보면 조문이요. 이익공여 금지가 나와요. 이 이익공여 금지는요. 주주들이 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뭔가 부정행위가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그 행사를 어떠한 이익을 주어서 다른 쪽을 안 좋게 그죠?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이걸 옛날에 과거에 총회 방해라 그래갖고 소수주에게 돈을 주면서요 총회에 들어와서 다른 그들의 다수의 그죠? 어, 주주들의 의사에 반영하는데 총회를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익을 주는 것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을 보시면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와 권리 행사 관련 딴 거 아니에요? 뭡니까?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뭔가 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다른 거 아니에요.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아예 우리 법은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특정한 주주에게 뭔가를 무상으로요. 재산상 이익을 줘요. 그러면 아예 뭐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준 건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조문은 어떻게 한다? 행사와 관련해서 이익을 준 것으로 추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추정하면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겠죠.
또 회사가요, 특정 주주에게 유상으로요, 뭔가를 줘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뭔가를 줘요. 위에 거는 공짜였는데 후자는 유상으로 뭔가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회사가 얻은 이익은 별로 안 돼요. 회사가 얻은 이익은 만약에 100밖에 안 된다. 상대방이 준 것은 어때? 유상으로 준 것은 500이다. 그죠? 이렇게 될 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대가는 항상 비슷해야 되는 건데 차이 나는 것은 400만큼은 뭔가가 권리 행사를 위해서 준 거로 대가를 준 거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그때도 추정합니다.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유한 이익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어떻게 본다? 우리가 예, 공유한 것으로 행사와 관련 공유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이렇게 공유 금지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무상으로 받았던 돈, 또 추가적으로 받았던 돈, 이익,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회사에 반환해줘야 되겠죠. 알겠죠? 반환해주고 회사가 또 받았던 게 있다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고 여기서 사항 가보시면 주주 대표 수록 나오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익을 받은 주주가 회사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 있는데 안 돌려줘. 그리고 회사도 그 이익을 반환하느라고 상대방에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럴 때 어때요? 주주들이 나서서 대신해서 회사에 돌려놓으라고 소송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주주 대표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그 5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대한 주식을 가진 주 대표 소송의 요건이죠.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상법 467조 이익공여 금지령의 규정에 위반해서 그 공여된 이익이 있으면 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외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있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작년에 법무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법 467조 1항에 따르는 이익 공여 금지. 다시 말하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주의 권리 행사가 뭐냐 이거죠. 이 권리는 의결권, 대표성 제의권 등등 있죠. 이 공익권은 포함되지만 이익배당 청구권 등 신주수권 등 같은 자의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자의권도 다 포함됩니다.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돼서 할 때의 권리 행사는 공익권, 자의권이 다 포함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계약상의 어떤 특수한 권리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은 회사에 대한 특수한 권리는 이거는 특별한 그들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익권, 자의권 전부 다 합쳐서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인의 우선 변제권 뭐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되고. 자, 이제 사채로 넘어가 볼게요. 사채. 우린 사채는 크게 뭐 내용까지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주식하고 사채는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사채 돈 빌리는 거죠. 그죠? 돈 빌리는 거고 이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건데 우리 주식회사는 우아하게 빌린다 그랬죠? 이 사채, 채권 증서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알겠죠? 빌린다. 채권 증서를 발행해서 빌린다. 채권 증서를. 그래서 그 채권 증서가 주식 신주 발행 거의 똑같다. 물론 이 사채는 남의 돈은 빌리는 것이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된다. 주식하고 다른 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채 발행 469조 가보시면 사채 발행은요.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로 한다. 알겠죠? 이사회 결의 발행할 수 있다. 사채는 종류 사채 등등 이익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교환 상환 사채 거의 뭐 신주하고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을 가보시면 이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정관으로 해야 되고요. 정관을 해야 되고,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어요. 그죠? 정관을 한다. 정관으로 1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사채를 발행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법무사 시험, 뭐 법원직 시험 그렇게 사채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동안 기출됐던 전문 위주로 보시면 되고 판례만 조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475조 가보시면 계약에 서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는 이를 증하지 않는다.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일부에 대해서 같다. 총액 인수 방법이에요. 그 이제 앞쪽 그죠? 앞쪽 여기 474조죠. 총액 인수 방법. 전조의 공모 발행, 사채 청약의 규정은 계약에 의해서 사채 총액을 인수할 때는요. 공모 발행이 사채 청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채 발행하는 부분을 전체를 인수하는 사채 발행. 알겠죠? 그런 걸 말한다. 그리고 사채 모집에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 일부를 위탁받은 회사가 자기가 일부를 인수해요. 그때도 똑같이 공모 발행 사채 청약서 관련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전문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납입 방법이에요. 사채는 납입 돈 내는 거죠. 언제 냅니까? 우리 신주 발행도 신주 인수권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부여되었을 때 납입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채 모집이 있고 사채 모집 완료한 때 이사가요. 지체 없이 각 사채 전액이나 아니면 1회 납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조심할 거는 여기 사채 납입할 때 보시면 전부를 납입하거나 아니면 제1회 사채를 납입하도록 한단 말이죠. 여기서 제1회를 봤을 때는 뭐예요? 사채를 분할로 납입할 수 있는 건가요? 분할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1회 납입이니까 여러 달 걸쳐서 납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번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10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채 모집이 완료한 때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에 대해서 사채 전액을 납입시켜야 된다. 분할 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은 어떻게 하냐? 채권 발행은요. 예, 분할 납입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은 사채 전액, 돈 빌린 돈이 전부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때 뭐 한다? 그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전액이든 일시든 간에 그죠? 전액이 다 들어야 되겠죠. 전액이 들어왔을 때만 사채를 발행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명사채 이전이다. 어, 사채를 넘겨줄 때는요. 사채 원부에 기재하고 넘겨주는 것이고 성명을 만약에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회사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식의 종이에서 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명주식만 인정하고 무기명주식은 폐지됐지만 채권에서는요. 기명채권, 무기명시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 채권을 무기명시 채권으로 무기명시 채권을 기명식으로 회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사채관리회사는 사채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는 변제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를 관리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채관리인의 자격은요.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채 인수인은 그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원칙 알아두시고 사채관리회사가 사임을 한다. 사채관리회사 더 이상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죠. 그럴 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사임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채관리회사 사무승계자.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해서 사채관리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해서 사채권자를 위해서 사채관리를 위탁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이에요. 권한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은요, 사채권자를 위해서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그러니까는 사채관리회사는요, 채권을 발행한 그 회사를 대신해서 이 사채를 관리해주고 업무를 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 실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모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채관리회사는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다음에 사채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대해서 사채 상환액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채권이 발행될 때는 사채권자의 상환에서 상환액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권과 상환해서 이자 지급 청구도 해줘야 된다. 그죠? 이권. 이권이라는 것은 이자 청구권에 포함된 어떤 문서를 말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채관리회사가 법정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사채 발행회사는 사채관리회사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이쪽에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사치 관리에서 의무 책임, 뭐 공평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선량 관리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분리상의 사채 관리에서 했을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책임질 일 있으면 연대 책임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87조로 가보시면 이런 걸 알아두는 게 좋아요. 사채 상환 청구권 있죠. 사채 상환 청구권. 원본 청구권이죠. 요거는 1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 완성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채 이자라든지 이권, 상환한 공제금의 청구권, 그런 건 몇 년? 5년이 알겠죠. 그래서 2년, 10년, 5년이다. 근데 조심할 거는 이게 상사시효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알겠죠? 민사시효다 보시면 민사시효인데 사채 원리금 상환총은 10년간, 그 다음에 이권과 이자의 상환 공제액 청구권은 5년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채 원부 준용 규정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채권자 집회가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